저는 인선 ENT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왔고요. 인선 ENT가 뭐 하는 종목이냐 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종목이에요. 자, 일단은 그로스를 한번 좀 봅시다. 설립은 1997년에 설립이 돼서 2002년에 상장이 됐고 시총은 6천억 정도입니다. 자, 현재 퍼가 14배가 살짝 넘죠. 배당은 안 주고 주요 주주가 IS 동서예요. 요거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유명한 주택 부문이 건설사죠. 그로스 차트를 좀 보면은 연도별 매출액 2014년쯤부터 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이제 주택 공급이 한창 많았던 때죠. 요 시즌까지 해서. 그래서 주택 가격이 좀 폭락하다가 이제는 또 이때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얘도 같이 건설 경기가 살아났죠. 얘는 주택 위주예요. 그래서 연도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항상 우상향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M&A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M&A 당한 기업들이 연결 재무로 반영되면서 매출액이 같이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도 같이 보시면은 연결, 별도 모두 우상향하고 있죠. 되게 바람직한 차트네요. 재무 상태는 이렇게 되고요. 연도별 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사업 부문은 크게 3개 있습니다. 요거에만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건설 자재를 수집해서 운송하고 중간 처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중간 처리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처리된 자재를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해서 최종 작업갱 처분을 하는 거. 매립이나 최종 처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고차를 해체하거나 재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동차 재활용 부분이 있고 아까 건설 폐기물 부분이 있다 그랬죠. 자동차 재활용은 매출액의 30%를 차지하지만 순이익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건설 폐기물에서 최종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중간이 매출액은 50%고 최종은 20%밖에 안 되는데 최종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죠? 요게 건설사가 하는 영역이고 인선 ENT가 하는 영역은 요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이 나오죠. 그러면 인선 ENT는 요걸 운송하고 그 다음에 중간 처리장에 가서 달게 파쇄를 해서 이제 순환 골재라고 하는 재활용 건설 자재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 어떻게 하느냐? 매립이랑 소각을 해요. 소각이 안 되는 거를 매립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스팀, 증기가 나오죠. 요거를 난방을 위해서 판매를 합니다. 요게 인선 ENT 종합적인 사업 부문이에요. 자, 그리고 매립 부분이 아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랬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영위하는 자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재활용 부분도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노후 자동차를 그냥 그대로 정비해서 팔거나 혹은 파쇄해서 중고 부품을 팔거나 아니면 아예 압축한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철스크랩 혹은 비철금속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먼저 중간 처리 부분을 볼게요. 매출액은 크지만 영업이익은 30%밖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얘네가 폐기물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있어요. 환경이죠. 에코프렌들리 컨스트럭션. 이 혜택을 제대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정부랑 지자체는 법률이랑 정책 등으로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처리랑 재활용 건자재를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장려를 하느냐? 특정 기관들에서 특정 이상의 규모의 건설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재활용 및 순환 골재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랑 자재를 선택하고 순환 골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 보면은 폐기물 처리 방법이 있어서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활용이 우측이니까 그래서 갈수록 재활용 제품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무 사용 제도라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요걸 안 지키면 합동 감사 결과로 시정 요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제력이 강력한 규제인 거죠. 자, 이게 이 인선 ENT가 벌이는 사업이 분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인선 ENT는 이런 건자재 폐기물에서 이제 마켓시어가 1위예요. 왜냐하면 이 건자재 폐기물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시장을 쪼개먹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1% 넘는 기업이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선 ENT 전국 점유율을 보면은 얘는 3% 정도를 먹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은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006년 사업보고서에서도 인선 ENT가 수집 운반 분야랑 중간 처리 분야 매출액 기준 점유율 1등이었는데 이거는 13년이 지난 2019년에도 변하지 않고 있죠.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 처리 분야의 PQC를 한번 봅시다. P, 처리 단가는 공급보다 수요에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건자재라는 거는 건설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베이스 라인을 지키면서 상한선 안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영향을 미치는 걸 굳이 꼽아보자면 건설 경기 현황이랑 발생량에 따라서 이제 건자재 폐기물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Q가 살짝 변하는데 여기서는 공공이랑 민간, 건설 수주 현황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의 건자재는 초기 공정 30%랑 그리고 마지막 30% 공정을 거치는 기간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 발주가 집중된 시기라던가 그리고 준공을 앞둔 시기 여기에서 대부분의 건자재 폐기물이 집중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추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최근 3년간 건설 현황이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처리량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어쩔 수 없죠. 트렌드니까 이거는. 그리고 코스트. 얘네가 뭐 이거를 건설 폐기물을 받아다가 운반할 유류비도 필요하고 또 기계장치 유지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지대 임대료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변하는 게 있어요. 수도권 매립지 처리 단가라는 게 변해요. 얘네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거를 태우고 사지도 않는 거를 매립을 하는데 매립을 어디다 넣냐? 수도권에서 아까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립을 해야 되면은 자기가 가진 매립지에 매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매립지 그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쪽에다 이거를 수수료를 주고 같이 넘겨버려요. 근데 얘네가 날이 갈수록 계속 수수료를 올리는 거죠. 작년에 인상폭이 거의 30%에서 40%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코스트 증가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게 악재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넘기는 비용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너네 건설업체도 우리한테 폐기물을 넘길 때 우리한테 내는 수수료를 더 올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올라가면은 P가 적당히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가 결정 요인에 따라 단가 결정 요인을 좀 보시면은 중간 처리 단가랑 수도권 건폐 발생량이 어느 정도 같이 가요.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여러 기관들이 좀 전망을 해놓고 있어요. 2021년에는 3% 성장할 거다. 아니다. 역성장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부딪히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 정도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거의 0% 성장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QE 변화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주목할 요소가 있다면은 공공이랑 민간에서 동시에 주도하는 주택시장 기저효과랑 SOC 예산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전년 대비 11.3% 정도 늘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엊그제 그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에 오세훈 씨가 선출이 됐죠. 근데 이분이 부동산 공약을 어떤 걸 내걸었냐면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 층수 규제, 한강변 층수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리고 강북도 균형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걸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공급하느냐? 서울에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주택이 대략 50만 호 부근인데 여기서 36만 호가 플러스 된다면은 상당히 그 업사이드가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 LH 신도시 특이 사태가 있었죠. 알다시피. 이걸로 인해서 변창흠 씨가 사퇴를 했고 이분이 밀고 있던 공공주도 이사 공급 대책이 동력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IS 동서나 GS 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수혜를 입게 되죠. 근데 얘네가 뭐 하는 회사라 그랬어요? 인선 ENT를 들고 있는 모 회사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일감을 몰아주겠어요? 인선 ENT한테 몰아주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 또 플러스 알파의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선 ENT 메인 투자 아이디어는 중간 처리 부문이 아니에요. 매립 부문, 이 최종 처리 부문이죠. 자, 더 빅 쇼테이지. 쇼테이지는 부족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왜 부족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수요가 공급을 한참 초과했기 때문에 부족이 발생하죠. 그러면 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는가 보면은 매립지 신규 허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얘네가 우리 매립지 사업 새로 할래 해서 허가를 받고 건설을 하고 그리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아무리 못해도 3년이 걸려요. 그리고 신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리고 수요는 왜 올라오는가? 해외로 수출되던 폐기물이 들어옵니다.
2018년쯤에 우리나라에서 폐지 같은 걸 잔뜩 생산하면은 그걸 중국에다 돈을 주고 팔거든요. 근데 중국이 더 이상 너네 나라 폐지 안 받아 이걸 선언했어요. 근데 중국이 선언하니까 밑에 필리핀도 선언하고 동남아도 선언해서 너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주고 폐기물 주는 거 더 이상 안 받기로 했어. 너네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해. 그러면 얘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 매립지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랑 공급이 미스매치가 나도 한참 나는 거예요. 그거 덕분에 매립지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게 메인 투자 아이디어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공급이 감소입니다. 자 볼까요?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일단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이랑 지정 폐기물이 있는데 지정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나 성면 이렇게 좀 환경에 되게 유해한 것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만드는 걸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요. 이거를 영위한 업체가 전국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총 매립 용량이 이 정도 되는데 이미 요만큼을 다 썼어요. 그래서 남은 용량이 각각 2,400만이랑 700만 정도 되는데 1년에 300만, 100만씩 차고 있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7년 동안 쓰면 끝이라 이거죠. 근데 이 총 매립 용량은 늘고 있지 않아요. 잔여 매립 가능량이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총 매립 가능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가 매립장을 두 군데 갖고 있는데 전남이랑 경남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를 봐도 아무리 봐도 얘네의 매립 가능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전국에서 왜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올라왔냐면 이때 서울시 난지도 매립장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매립장을 더 이상 안 쓰기로 했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온 거는 인천에 새로운 매립장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매립장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됩니다. 수수료. 그래서 매립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랑 같이 돈을 줘야겠죠. 근데 그 수수료의 증가폭이 진짜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크죠. 항상 10%씩 매년 10%씩 꾸준히 올리다가 이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앞자리가 1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50%, 30%, 48%라는 어마무시한 상승폭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이상 매립지가 없어서 그래요. 매립제가 왜 없는지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까다로운 설비, 배수로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 소각로, 운반 차량 수, 그리고 관리 인원이랑 실험실까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허가에 3년 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다음에 주민 동의까지 얻어야 됩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얻어야겠죠. 그리고 적절한 부지 선정. 사실 부지 선정이 가장 힘들죠. 주택지도 아니어야 되고 공장도 아니어야 되고 또 인근에 농지도 없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공장에 진출하기 힘든 여건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인선 인텍가 어떤 사업장을 갖고 있는지 봐야겠죠.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 폐기물이고 얘는 전남에 있습니다. 광양.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폐기물인데 얘는 경남에 있어요. 사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 영업을 언제 개시했냐면 19년 8월이랑 19년 5월에 개시했어요. 그러니까 8월부터 이제 19년 12월까지 실적이 또 찍히고 20년 1월부터 이제 20년 12월까지 또 실적이 찍힌 거죠. 그래서 광양에 있는 지정 매립장을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얘는 잔여 용량이 200만 개인데 19년 매립량이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을 더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얘네 IR 자료 같은데 보면은 15년 동안 앞으로 쓸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마 매립량을 여기서 조금 더 늘리겠다는 뜻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반 폐기물 현황을 또 보게 되면은 얘는 아까 경남 사천에 있다 그랬죠. 잔여 매립 가능량이 1000만인데 지금 쓰는 거는 16만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요거는 19년도만 반영돼서 되게 좀 수치가 과소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좀 보면은 생산 실적을 한번 봅시다. 각각 얼마 매립을 했는지 매월 매립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광양이 한 달 매립량이 K로 놓고 사천이 한 달 매립량을 S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각각 1만 톤과 1만 제곱미터랑 5,400 그 평방미터를 매립하는 데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밑에 평당가를 곱하면은 이제 여기서 각각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아쉽게도 일일이 평당가를 찾지 못해서 수도권 매립 상승량을 수도권 매립 비용 상승분을 저는 지정 폐기물을 영위하는 광양에 반영을 했어요. 왜냐면 얘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되게 처리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합쳐보자면 아까 광양이랑 사천 합쳐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처리 단가가 평균적으로 11.5%가 증가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매년 10에서 15%가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겠죠. 수도권은 아무리 수도권이라 그래도 20%씩 올리는데 전남에 있어도 못해도 15%는 오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15%씩 계속 상승분이 찍히니까 따르게 KGS라던가 또 코인텍이라던가 다른 매립장 사업을 하는 애들 보면 이 정도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는 아무리 못해도 15% 올리는 거고 베스트 케이스는 15% 이상 올리는 걸로 가정을 해서 단가 상승 전망을 좀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단위 환산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요거는 밸류 할 때 간단히 언급도 드릴 거고, 그리고 회차 부분 한번 봅시다. 회차 부분은 진짜 언급할 게 딱히 없는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600억, 700억으로 큰데 영업이익 기여 비중이 되게 낮아서 별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어떻게 당기순이익을 늘리고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카 리사이클링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게 전기차죠. 근데 전기차도 앞으로 수명이 닿으면 누군가 분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로 도입되면은 기존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기 위해서 노후차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인선인티가 받아먹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얘는 플랫폼이 다르니까 당연히 해체 방식도 다르겠죠. 그리고 전기차 해체하는데 여러 이런 기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보급이 현재는 얼마 안 돼 있어요. 10만 대죠. 다 합쳐봤자. 근데 25년까지 200만 대 보급 목표니까 기존 노차 교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매출 추정은 되게 심플합니다. 중간 처리 부분은 크게 변할 게 없어요. PQC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특히 P는 3년 평균을 반영했고 Q는 이제 2% 증가를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912억이 잡혔고요. 최종 처리, 이게 가장 메인 아이디어라 그랬는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처리량을 19만 3천 톤으로 잡았어요. 이건 어떤 수치냐? 20년에 처리된 수치죠. 그리고 얘는 20년의 평균 처리 단가에서 15%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톤당 처리 단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사업 한다 그랬죠. 소각 같은 것도 하고 스팀 판매도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120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해서 418억을 잡았습니다. 자동차는 성장도 없고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꺼지는 산업도 아니니까 매출액은 이 정도 잡았고 거기다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을 곱해서 영업이익을 산출했습니다. 기타 부분 81억 있고요. 임대료라던가 뭐 잡다한 것들 있죠. 그래서 합계 매출액은 2,1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추정 재무제표인데 2021년이 2020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20억도 안 증가했죠. 매출액 보면. 근데 여기랑 여기는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요때부터 이제 매립장,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매립장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여기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65%가량 뛴 500억으로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지 않고도 영업이익으로 계속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이 매립장 사업이에요. 실제로 매립장 사업 아까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는 1년에 400억 정도의 매출을 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억이 영업이익에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거죠. 그래서 밸류를 보면은 아까 최초에 말씀드릴 때 얘네 퍼가 14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20까지 갈 걸로 봐. 왜? 얘네는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어떻게? 매립장을 사갖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 거기다 가격 결정력도 있고 또 되게 희귀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겟포가 올라가겠죠.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하면은 다른 KG, ETS 그리고 또 코엔텍 그리고 YN텍 그리고 비상장인 SK 계열에도 또 폐기물 처리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네의 평균 퍼를 합치면 이제 24 정도 나와요. 여기서 20%를 할인해서 20이라는 퍼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EPS가 870원이고 20을 곱하면 타깃 프라이스는 17,500원, 업사이드는 40%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17,500원은 모르더라도 16,000원 중후반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21년만 추정해놔서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는 끝났고요.